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앤소니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매번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가구별 구분 소유와 분양을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한 4층 이하의 공동주택, 흔히들 빌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경매에 관해 보다 나은 능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제 강의는 물론 경매와 관련된 포털 사이트를 많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오늘 배우실 공부 학습 내용은 앞에 배우신 종물과 같은 대지권과 같은 종된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의 종된 권리는 거의 대부분이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외에도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이 있는데, 이러한 대지권도 주물인 건물과 함께 경매의 대상이 되고 종물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대지권이 미등기로 나타나서 경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건물의 낙찰자는 대부분 대지권의 소유자가 되지만 간혹 대지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셔야 되거나 또는 추가적인 부담을 하셔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같이 배우셨습니다. 오늘은 건물에 따라다니는 종된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된 권리는 대부분 대지권을 얘기합니다. 대지권이 뭐냐?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집합 건물이 여러 개의 호수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게 한 동에 여러 개의 호수가 있는 집합 건물의 그 바닥에는 대지가 있습니다. 이 대지는 한 동의 여러 호수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지분 형식으로 그 땅을 소유하죠. 이것이 대지권입니다. 그래서 한 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분 형식으로 된 그 토지를 대지권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지권은 당연히 건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거죠. 여기서 건물이 주물이 되고 대지권이 종물이면서 이것이 권리니까 종된 권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경매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 대지권은 당연히 경매의 대상이 되고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 대지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그러니까 미등기인 상태일 때 건물이 경매 대상으로 되었을 때 그러면 그 대지권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건물만 경매의 대상이 되고 대지권은 경매의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일 때 법원은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권까지 취득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여서 실제 건물을 취득할 때 대지권까지 같이 매입을 하였다면 그 대지권도 경매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대지권이 미등기고 대지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가 불분명하다라고 법원의 기록에 남깁니다. 이렇게 유무가 불분명하다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을 때는 입찰자인 여러분이 스스로 대지권이 건물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지를 반드시 따로 밝혀내셔야 되겠죠. 건물은 전유 부분이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종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유 부분의 처분할 때는, 전유 부분을 처분할 때는 대지권도 별도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약이 없다면 반드시 건물에 따라다니면서 귀속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지권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건물을 낙찰받으면 거기에 건물에 포함된 대지권도 당연히 낙찰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미등기인 대지권인 상태에서 건물만, 자, 여러분이 낙찰을 받으셨다면, 자, 건물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대지권은 미등기인 상태이고, 자, 그렇다면 이 대지권이 미등기인 상태를 낙찰자인 여러분이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자, 건물을 분양한 사람이 분양업자입니다. 분양업자가 원래 건물과 대지권도 같이 있었다면 건물의 대지권을 사용하는 권리를 분양하는 사람이 원래 같이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분양할 때 건물과 대지권을 같이 분양하였다면 이것이 미등기인 상태라도 낙찰자는 당연히 이 대지권을 소유하고 원래 분양한 사람에게 이 대지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자, 이와 관련한 사례들을 대법원의 자료를 통해서 같이 배우시겠습니다. 대법원의 기록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경매 정보 검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부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7개 사건을 같이 보실까요? 자, 2006-24151 아파트 집합 건물에 대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대지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날이니까 아파트 집합 건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고 그 아랫부분에 대지권에 대한 지분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 아파트는 대지권이 미등기인 상태이나 대지권은 건물에 항상 따라다니는 종된 권리이므로 이렇게 대지권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것이 낙찰된 이후에는 그 대지권이 이 낙찰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실제 감정평가를 같이 보실까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대지권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권들이 모두 낙찰 이후에 낙찰자의 소유로 이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건을 같이 보실까요? 역시 경매 정보 검색으로 들어가고요. 서부지방법원에 이번에는 3개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2007 타경 11350 사건입니다. 빌라가 경매로 나오고요. 건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 역시 대지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빌라 역시 대지권이 미등기인 상태이지만 대지권은 건물의 종된 권리이므로 낙찰 이후에 이 대지권이 낙찰자에게 모두 이전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감정평가하고 기록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감정평가서를 역시 같이 보실까요? 자, 역시 이 기록을 보시면 대지권이 미등기나 대지권에 대한 기록들이 모두 나와 있어서 이것들이 낙찰 이후에 낙찰자에게 대지권이 정당하게 이전된다는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건을 또 같이 볼까요? 역시 경매 정보 검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법원을 보겠습니다. 중앙법원의 3개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3개 사건 중에서 좀 특이한 사건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007 타경 2405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구 얼지로 유가 유명한 상가죠. 밀레오레가 경매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대지권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감정평가서를 같이 보실까요? 감정평가서를 보시고 계십니다. 자, 보통의 대지권은 그 소유권을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분 형식으로 모두 나타나는데, 이 밀레오레의 이 대지권을 보시면 보통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사용권, 입주일로부터 50년간 토지 사용에 관한 임차권 계약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토지 사용권은 건물과 함께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을 참작 비중 가격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니까 보통의 집합 건물이 그 대지권이 소유권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임차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를 임차를 하여 건물을 건축을 하고, 장기간 그 임차권에 의해서 계속 건물을 소유하고,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임차권이라는 대지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정상적인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좀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례를 또 같이 보실까요? 자, 여기는 농구 월계동의 주공 아파트입니다. 외형상으로는 그냥 정상적인 아파트로 나타나 있습니다. 토지 건물, 대지권 일괄해서 경매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6,700에 감정되어서 정상적으로 낙찰된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아래쪽을 좀 보실까요? 자, 등기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국민은행에서 순차적으로 같은 금액의 건저당을 두 번 설정을 하였었고요. 그 이후에 또 건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세 개의 건저당을 합한 채권액을 보시면 대략 7천여만 원이 되는데, 실제 청구 금액은 7천여만 원이 아닌 5천여만 원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것은 1,820만 원이라는 건저당이 똑같은 금액이 두 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두 번의 건저당이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두 번의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한 번의 대출인지가 간혹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 등기부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것이 이 아파트의 등기부입니다. 자, 등기부의 얼굴을 보면 저당권을 설정한 내용이 나오죠. 자, 93년도에 1,820만 원을 설정했었는데, 그 아래쪽에 부기등기라는 것은 주등기 밑에 설명하는 형식으로 된 것을 말합니다. 1-1 부기등기에 건물만에 대한 것이다. 1번의 등기가 건물만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1번 저당권의 담보를 추가하여 대지권, 건물과 대지권에 대하여 또다시 이 담보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1,820만 원에 대한 추가 설정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역시 그것이 대지권을 추가로 담보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건물만 등기가 되어 있었고 대지권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대지권이 나중에 등기가 된 다음에 원래 담보하였던 그 금액을 추가로 다시 대지권에다가 설정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1,820만 원이라는 대출이 한 번만 나가고 설정만 두 번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820만 원이 두 번 나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나중에 무익녀나 이런 내용을 판단할 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왜 미등기인 상태로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미등기 상태의 대지권을 낙찰자인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낙찰 이후에 처리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대지권을 미등기하는 사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권을 미등기하는 사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직 아파트를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토지에 대한 구획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경우가 있을 테고요. 또는 역시 아파트를 분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구분 소유자들에게 토지 지분을 어떻게 나눠줄 건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집합 건물을 분양받은 그 수분양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일 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빌라를 낙찰을 분양은 받았으나 비용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 이것이 이제 경매로 나왔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쨌든 대지권이 미등기나 분양받을 때 대지권을 포함해서 분양을 받았다면 이러한 어떤 사유이든지 간에 낙찰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전하게 대지권을 취득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간혹 문제가 될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데요. 자,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느냐. 실제 대지권이 미등기가 아니고 대지권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권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때는 대지권이 있기는 있으나 이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소유자로부터 낙찰자가 가져오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소송을 통해서 대지권을 가지고 와야 될 때도 있고요. 또는 원래 분양받은 사람이 이 대지권을 포함한 대금을 미납한 내용이 있어서 그 미납한 미분양 대금을 지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 미분양 대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서 낙찰자가 대지권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미분양 대금은 지급해야 된다. 두 개의 관계는 동시행이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등기의 대지권이 앞의 사유에 의해서 모두 문제없이 해결이 되지만 간혹은 이렇게 대지권이 전혀 없거나 소송을 통하거나 또는 별도로 추가 부담해서 대지권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이 쉽게 자료상으로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대지권이 미등기인 상태에서 그러면 사실상 이 미등기이지만 분양받은 사람이 대지권을 포함해서 분양을 받았다면 낙찰자는 이 미등기인 대지권을 어떻게 갖고 올 건가? 거기에 대해서 등기설례는 등기에 있어서 판례와 같은 것이고요. 또 판례도 그렇습니다. 자, 이 미등기인 것이 원래 분양한 사람이 아직 대지권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것을 누군가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수분양자죠. 자, 이것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낙찰자인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자, 이 낙찰자는 분양을 최초 한 사람한테나 또는 그 이전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대지권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등기설례나 판례는 바로 직접 최초의 분양권자에게나 아니면 직전 소유자에게 대지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역시 판례는 만약에 수분양자가 분양권자에게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그 대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자료를 같이 보실까요? 역시 대법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매 정보 검색 중앙법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6개의 자, 여기 대지권 미등기하고 관련된 사건을 제가 하나 찾아놨었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찾았습니다. 2007 타경 32093 사건입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빌라가 경매가 나왔고요. 뒤쪽에 보시면 대지권 미등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대지권이 미등기인 내용이 대지권이 있는 상태인데 미등기인지 대지권이 없는 건지, 대지권이 있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지, 이것이 중요하죠. 실제 감정평가서를 같이 보실까요? 자, 연립주택의 건물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감정평가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본건은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는 바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평가하였다. 자,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등기인 내용이 결국 건물만 낙찰을 받았을 때 토지만 소유하게 된다는 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낙찰을 받는데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내용이 되겠죠. 다른 사건을 같이 보실까요? 자, 광주에 걸린상가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대지권은 매각 제외라는 기록이 있네요. 가격은 3억 4천짜리가 2억 5천까지 많이 떨어진 내용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요? 자, 보시면 대지권이 이 미등기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대지권이 미등기고 결국 건물만 낙찰을 받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나중에 이 건물을 낙찰을 받고 토지 대지권은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내용입니다. 다른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자, 수원시에 빌라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건물만 경매 대상이고 대지권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감정이 원래 4,200이었고요. 낙찰됐다가 재경매 끝에 2,9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역시 대지권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 기록이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지권에 대해서는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건물만 감정평가를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권이 미등기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자, 이것 역시 과연 낙찰 이후에 대지권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아주 중요하죠. 다른 사건을 볼까요? 자, 시흥시 정왕동에 빌라가 역시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토지 건물 일괄 경매인데 대지권은 미등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격은 거의 정상적인 금액에 낙찰이 된 듯하네요. 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 가격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밑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대지권이 미등기고 그 토지는 시흥시 소유의 채비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채비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생소한 단어가 되겠죠. 소유자 이영복이 토지 대금을 완납하고 추가 증액된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 미납한 상태인데 다만 채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가압류되었다. 뭔가 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채비지가 뭔가? 택지 개발을 할 때 그 주관하는,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데서 택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일부 토지를 개인에게 처분하여 그 비용을 가지고 택지 개발을 하는데, 그때 처분하는 토지가 바로 채비지입니다. 보통 일반 개인이나 건축업자들이 이것을 채비지를 분양받아서 건축 사업을 하는 거죠. 결국 자, 채비지를 시흥시청으로부터 사서 건축을 하였지만 그 대지권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을 분양받은 사람은
대지권도 포함하여 분양받은 것이기 때문에 낙찰자의 소유가 되나 관현 시흥시청에서 이 토지의 대지권을 쉽사리 낙찰자에게 넘겨주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 대지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건을 볼까요? 역시 시흥시의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미등기, 대지권은 미등기고요. 그렇더라도 토지 건물이 일괄로 경매를 하고 있네요. 가격은 많이 저렴하게 이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보실까요? 역시 대지권이 미등기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평가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었으나 대지권 유무는 불분명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 다른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이 사건 원 분양자인, 그러니까 처음 빌라를 지어서 분양한 사람 심씨가 채무자에 대한 토지 분양 미수금 1,600만 원을 낙찰인에게 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지권과 건물을 모두 같이 분양하였으나 그 중에 아직 받지 못한 1,600만 원은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대지권은 주겠지만 미분양 대금은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실제 판례도 그 대지 소유자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례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건을 같이 보실까요? 서울시 도봉구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역시 대지권이 미등기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낙찰은 되었네요. 1억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대지권이 미등기다. 자, 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는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대지권이 없거나 또는 소송으로 대지권을 가지고 와야 되거나 또는 미분양 대금을 지불하고 대지권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건은 어떤 경우일까요? 대지권이 미등기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인 상태, 경매를 신청한 SH공사, 자, 이미 경매를 신청했죠. 채권자 SH공사에 의하면 대지권 등기는 수분양자인, 여기서 수분양자는 분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분양자인 차씨의 할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하다. 그래서 3천여만 원을 줘야만 대지권을 낙찰자에게 넘겨주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대금을 줘야만 대지권을 주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자, 등기부를 보시면 채권자 SH공사가 근저당을 설정해뒀습니다. 3,900여만 원. 결국 등기부상 내용대로 보면 이 3,900만 원을 제일 먼저 채권자가 배당을 받는 상황이니까 이 사건의 낙찰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대지권을 온전하게 넘겨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외형상으로는 낙찰자가 미분양 대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경매에서 그 미분양 대금을 채권자가 받아가니까 낙찰자는 추가 부담이 없는 거죠. 예, 좋은 내용으로 결국 낙찰자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자, 다른 사건을 또 보실까요? 군포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역시 대지권 미등기고 토지 건물이 일괄 경매라는 기록이 있고요. 4억 5천짜리가 3억여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4억 5천이라는 감정가가 다소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좀 더 보실까요? 역시 대지권이 미등기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대지권을 포함하여 분양한 아파트로 분양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대지권이 있는 아파트이나
대지권 등기는 되지 않은 상태. 자, 모든 것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단지 서류상으로 대지권을 정리 안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대지권을 넘겨받는 비용 정도의 부담만으로 대지권을 온전하게 낙찰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다른 사건을 보실까요? 자, 서울시 도봉구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역시 대지권 미등기고 토지건물 일괄 경매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10억짜리가 1억 700짜리가 1억 2,1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자, 기록을 좀 더 보실까요? 역시 대지권이 미등기인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사유를 밑에 설명을 해뒀습니다. 대지권 미등기나 자, SH공사, 아까도 한번 나왔었죠. SH공사의 지분표에 의하면 토지 지분이 있고 그 미납 분양대금 대략 2천여만을 완납하면 대지권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낙찰자는 대지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2천여만을 부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앞의 사건에서 SH는 경매에서 미분양 대금을 배당 받아갔었는데 여기에서는 SH공사가 배당을 받아가기 위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은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이 분양 대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